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건물관리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관리에 대한 현재 나와 있는 법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법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주택관리사가 공인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집합건물에 관련돼서는 빌딩관리사라는 민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관리사는 이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 집합건물에는 관리단이라든가 이렇게 관리 업무에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 총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시험입니다. 이런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 자격시험 과목에는 뭐냐? 건물관리사, 건물관리 개요 부분이 있고요. 실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파트로 분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알아야 되실 지식, 정보 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첫째 시간에 설명드릴 거는 부동산 관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건물 관리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에 대한 우리는 부동산 관리사인데 건물이 이제 부동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에 보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이해 거는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즉 건물은 그 정착물이죠. 예, 그래서 건축물은 건축법에 정의되어 있고 또 건물이라는 뭐다, 집합건물은 뭐다 이런 식으로 법에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이라면 용도별 건축물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29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생산자이면서도 또 소비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학문적인 용어로 학문적인 분야에서 부동산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물 용도별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내가 관리해야 될 건축물이 뭐냐, 그 건축물 종류에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부터 시작해서 야영자 시설까지 크게는 29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대부분 그 용어를 보면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1종 또는 2종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구분을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을 하거나 허가를 할 때 1종 건물에 있어서 2종 건물로 영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입주자가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건물에서는 다른 영업을 하고 싶다. 그런 걸 변경을 문의하고 오면 요 1종이냐 2종이냐 그 건물에 따라서 구분해서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 이제 부동산의 특징에는 자연적인 특징이 있죠. 당연히 인문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학문적으로는 이렇게 부동성이니 영속성이니 부증성이니 개별성이니 또는 인접성이니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인문적인 특성에는 당연히 용도의 다양성이 있죠. 병합, 분할 이런 것이 가능하죠. 또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이 인문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특성에는 당연히 희소성과 투자의 고정성이 있죠. 이런 것이 고가성, 위치, 선호성 이런 것을 경제적인 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건축물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부동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부동성이 있다. 그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하고 국제화시키죠. 부동산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외부 효과를 가장 많이 받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외부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변화되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신설된다든가 또 뭐 공항이 들어선다든가 어떤 문화시설이 들어선다든가 그러면 인근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게 되죠.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증성, 불변성, 이질성,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분할 가능성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가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관리가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건축물 관리 아닙니까? 건물 관리사는 이제 건축물 관리인데 건축물은 그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멸실될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건설해서 멸실될 때까지 유지, 점검, 보수, 보강하는 전체 행위를 건축물 관리라고 합니다. 관리자는 당연히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소유자, 관리자로 규정이 안 됐으면 소유자를 관리자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 관리 생애의 총 비용을 한번 보면 관리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은 그러니까 건설 부분이 제일 많지만 건설 부분은 어떻게 절약할 수가 없죠. 근데 관리 부분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는 공동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건축물 집합 건물에 관해서는 빌딩 관리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이 또 건축물 관리법이 새로 나왔죠. 그 세 가지 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건물 관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렇게 일반 관리비, 건물 전체 생애 관리를 했을 때 일반 관리비 부분을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 관리 서비스를 범위에 따라서 정의가 좀 다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 소극적으로 작은 범위에서 해석을 하면 단순히 쾌적한 환경 조성하고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거, 이게 건물 관리죠, 그렇죠? 시설 관리인데 이거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동산 자산 관리는 이런 소극적으로 그 시설 관리에다가 임대차 업무까지 관리하는 것을 부동산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이 자산 관리보다 좀 더 큰 범위를 보면 그 자산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유자나 기업의 어떤 부를 극대화시키는 관리, 이 개념으로 보면 자산 관리 개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건물 관리, 즉 빌딩 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관리 시설물, 건축물 관리하는데 그 건축물 관리하는 표현이 시설 관리냐, 부동산 자산 관리냐, 아니면 자산 관리냐, 아니면 건축물 관리냐에 따라 용어가 약간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형태에 의한 구분을 보면 주거용 관리냐, 상업용 관리냐, 또는 산업용 관리냐, 아니면 특수 건물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리하는데 대부분 그 중요한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택을 관리하면 주택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것은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일반 상식으로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면 아파트,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기숙사 이렇게 구분합니다. 관리사가 관련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죠? 예, 바로 공동주택 부분이죠. 그치? 단독주택 부분은 뭐 건축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 공동주택 부분은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건물 관리사분들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다. 그것을 보면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인 건물을 아파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4층 이하인 거. 5층 이상이면 아파트죠. 그렇죠? 일반적인 용어에서는 실질적으로 혼동돼서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인데 아파트는 이름을 붙여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름은 아파트지만 연립주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법적인 분류를 하면.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립주택은 초과고 다세대 주택은 이하입니다. 예, 당연히 4층 이하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객관식 시험에는 벌써 유형이 4가지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나오겠죠. 예, 공동주택에서 각각을 설명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잘 받으시면 시험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표준산업에서 부동산업을 어떻게 분류하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동산 관리업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산업은 임대업 공급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임대업 공급은 임대업하고 말 그대로 개발 공급으로 분리되고 또 서비스업은 관리업과 중개 및 감정평가업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해당되는 관리사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업에 되고 여기는 다시 주거용 관리냐 비주거용 관리냐 이런 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으로서 이제 대학교나 이런 데서 강의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 총론이 있고 그다음에 강론이 있는데 강론에서 이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그다음에 개발 및 관리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 및 관리론에 부동산 관리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부동산 부분을 이렇게 분류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류, 통계청에서 또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분류하는 법에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에서 부동산 산업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업 서비스로 구분해서 관리업을 해서 부동산 관리업이 분류 번호가 6821 이런 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관리 업무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류되어 있고 관리 번호가 뭔지 물론 그걸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공동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해서 관리 업무에 관련되는 법을 좀 알고 싶다. 법의 종류가 뭐냐?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주로 공동주택에 관련된 법이 현재 많이 일반화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그나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주로 보시면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법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거와 대등한 걸 보면 집합건물에 관한 법이 있죠. 또 중요한 거는 내년 5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이 있습니다. 건물 관리에 중요한 거는 건축법,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법 이 4가지가 중요한 관리에 관련된 법입니다. 물론 민법이나 공동주택특별법 이런 것도 관련은 됩니다. 어쨌든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지침이 있다. 그 지침에는 사업자 선정 지침, 또 공동주택 회계 처리 지침, 그래서 다양한 지침이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 법에 일일이 다 정할 수 없으니까 지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각 지자체별로 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또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별로 공동주택 내에서 규약을 정합니다. 각 아파트마다 다 규약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규약을 또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규정 이런 것처럼 입주자 관리, 입주자 회의 운영 규정 이렇게 규정들이 있습니다. 즉 법이 있고 지침이 있고 조례가 있고 준칙 규약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런 것은 법이 어떤 법을 해석하는 범위의 크기가 상위법 위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지침, 조례, 규약, 준칙, 규정 순으로 범위가 적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올수록 세세한, 자세한 규정들이 많죠. 그렇죠? 또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관리에 대한 주요한 법령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건물 관리 제도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건물 관리에 관한 법은 1973년도에 주택건설촉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물 관리,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것이 있고, 이때 이제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이 돼 있죠. 73년도에 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법이 2003년도에 등장했고, 중요한 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따로 나왔죠.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주택법에 있던 내용을 따로 발췌해서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서 공동주택관리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도 3년이 되죠. 그렇죠? 3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아직 어떻게 보면 걸음마 수준이죠. 걸음마 수준이지만 아직도 생동감이 넘치는, 그래서 새롭게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차까지 개정이 돼 있죠. 보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도에 등장했다. 내년도에 새로 등장하는 법도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새로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주 내용은 건축물의 생애 이력 정보, 건축물 관리 등의 주로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된 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건축물 관리를 하는데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는 입주자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관리소장님들이죠. 우리가 해야 될 대부분 업무입니다. 관리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세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공유가 잘 돼야 원활한 주택 건물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 업무를 관리소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한다고 해서 될 수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관리소장님도 열심히 잘 하셔야 되지만, 관리사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입주자 대표하고 원활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지자체나 지원기관에서도 지원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지원기관이나 대부분 국가나 이런 데서 감독만 자꾸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간섭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이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감독 관리하기 전에 지원을 잘하면, 지원을 잘 해주시면 이 관리 감독할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에서 중요 시설을 교체하고 싶지만 입주자 대표들이 그 관리비나 이런 데서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요구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잘 해주고, 이런 것이 이런 세 주체가 잘 이루어져야, 공유가 잘 돼야 관리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수장 업무를 하시다면 가장 많이 연결되는 것은 입주자 대표입니다. 즉,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가 서로 잘 융화가 돼야 그 분쟁이 없고 살기 좋은 그 건축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에서 입주자들 대표니까 관리소를 무시하고, 실제 집행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입주자 대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관리소에서도 입주자 대표 의견을 따라서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잘 살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잘 하셔야 되는데, 상대편을 서로 무시해버리면 또는 이게 분쟁이 생겨버리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입주자들이 살기 좋고 편안한 주택이 되고 건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두 주체가 어떻게 협력을 잘 하느냐, 아니면 공생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일이죠. 실질적으로 집행기구 역할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아무래도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살기 좋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 또 입주자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운영 관리를 잘 해야죠. 그렇죠? 투명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또 당연히 시설 관리를 잘 해야죠. 또 당연히 생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관리하는 입장에서 입주자들이 또는 그 주민들이 또 관리가 잘 이루어지려면 운영 관리, 시설 관리, 생활 관리, 이것이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사시는 분들, 입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실제 살거나 입주하신 분들은, 입주민들을 생각하기는 관리하는 분하고 또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 공동주택에 또는 이 건물에 살면서 좀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고 느껴져야 살기 좋은, 거주하기 좋은 주택이다 또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관리 부분을 또 말씀을 두 번째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복지, 거주, 내가 주거함으로 인해서 느끼는 어떤 복지 체감 이런 것이 많이 느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보시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보시대이기 때문에 정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아야 살기 좋은 건물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건물 관리의 이제 주요 개념을 보시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 대표, 선거 관련 관리 주체, 주택관리업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면서 여러 번 설명될 겁니다. 다만 이렇게 건물 관리할 때 이런 개념들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관리에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라는 개념인데요. 부대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 설비 이런 것을 부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과 비슷한 용어가 있죠. 복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리시설을 보면 말 그대로 어린이 놀이터, 군인생활시설, 유치원, 운동시설 이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은 문제가 꼭 하나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좀 혼돈이 오는 경우가 약간 불분명의 구분이 애매한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출제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주택 관리 시험에는 이 복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이 구분은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설 종류가 구분되는 게 명확히 있습니다. 그걸 꼭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 같은 건 복리시설에 들어간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이냐 공용이냐 요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 부분은 어떤 것이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 부분은 전용이 아니면 공용이죠. 그렇죠? 공용이라는 것은 공통 비용으로 관리비에서도 이제 공통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공통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공용 부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 관리는 그럼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냐 보시면 처음에 분양해서 입주자들이 들어오시면 관리 주체하고 관리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주체에서는 입주자 대표 구성을 요청을 하죠. 과반수 이상이 입주자가 이제 입주하시면 입주자 대표 구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면 거기가 이제 입주자 대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선거 관리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관리비 등 사업계획 예산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집행하게 되면 또 회계 감사를 받죠. 예. 그다음에 관리비 집행한 거는 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죠. 관리계약 제정하고 개정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장기수선 계획 및 충당금 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선정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 실무 시간에 다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 관리 프로세스별로 관리 방법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대표는 반드시 4명 이상 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 운영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의견하는데 이 과반수라는 것은 반수 이상입니다. 즉 10명일 경우에 반수는 5명이지만 과반수가 되려면 6분이 찬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수가 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구성원은 뭐냐? 구성원은 관리 규약에 정한 인원이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되느냐 이런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등 사업계획 예산 수립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회계감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중요한 게 관리비 집행이죠. 관리비 집행은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봅니다.
그다음에 관리규약 제정 개정, 장기수전 충당금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사업자 선정을 이 사업자 선정 지침에서 어떻게 해서 잘 선정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다음 시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